수완지구 안에 있는 라말라에다가 프랑스 대사관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널 12 현지 이스라엘 방송에서 보도했는데요. 그 마카롱 대통령의 이제 프랑스 이스라엘 특보죠. 그 관계 정통한 사람인데 브롱테일이라는 특보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오는 9일 날부터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이제 좀 국제 정치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프랑스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그럼 국가 인정하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대사관 설립이죠. 그래서 현재 프랑스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스라엘 대사관은. 근데 요거 넣고 또 라말라, 그러니까 PA 본청에다가 이제 그 인근에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대사관을 개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게중심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동시에 또 이게 이제 프랑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랑 협의가 돼 있다는 식 하면서 최종 목표는 동예루살렘 수도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조치를 하고, 과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예루살렘을 텔레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이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프랑스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 짝에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프랑스 파리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대사관도 설립할 것이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행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대외 정책을 이제 보면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금수존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이제 가자 전쟁이 한참일 때 이제 정치적 모색을 해야 된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 이제 무기 금수 조치했어요. 그게 이제 연간 한 3천만 유로, 약 440억 원 정도의 무기를 이제 수출을 하나 봐요. 이스라엘에다. 그걸 금수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유대계에 대한 탄압이 조금 심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거 범죄 지표로 나오는데 이른바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탄하는 프랑스계 유대인 운동가가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금융 제재,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공개 수사를 했어요. 그럼 혐의는 뭐냐? 이스라엘 가자 주민 학살에 대한 동조자로서 반인도 범죄를 선동하는 혐의로 지금 수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고, 지금 프랑스 정부는 공개 수사를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좀 탄압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이러니 프랑스 국민들은 또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죠. 지금 그 프랑스 안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 반이스라엘 유대인 혐오 범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2024년 한 해 총 1,500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프랑스 전체에서 이제 혐오 범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646건이 반유대 범죄가 지금 보고가 됐고, 뭐 개인에 대한 폭력 시 뭐 이런 건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물적 훼손이 있죠. 이제 우리 이제 물론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이제 훼손하고 친팔레스타인 낙서하고, 사실상 그거는 테러라고 봐야죠. 그런 것도 시설에 난무하고 있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제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무슬림 난민들이 극좌 진영의 최대 유권자 블록으로 나와 있어요. 프랑스 내에서. 그래서 프랑스 전체 인구의 68%밖에 안 돼요. 최소 500만 이상인데 이들이 결집해서 프랑스 정치구조 특성상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다당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극좌 진영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정권을 계속 창출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이스라엘 정책과 대외적으로는 반이스라엘 정책, 국내적으로는 반유대 정책이 탄압적 혐오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무시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3월 달에 프랑스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이제 그 유대인 그 관계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2023년 10월 7일 날 가자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유대인 혐오 범죄가 100배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프랑스가 이 유대인을 향한 이 혐오 범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레바논 남부 지역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지금 유니필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주에 우리 조 기자가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유엔 평화유지군이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고 막 이럴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참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47개 나라에서 온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47개국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가 이 평화유지군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평화 유지군이다 보니까 헤즈볼라하고 또 협력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답인데요.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2006년에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관한 휴전 협정이 완료돼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 그게 이제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무장 해제 병력을 이탈시킨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천을 한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유니필 유엔 평화구진을 주도하게 되면 강력한 교전 수칙을 적용해서 안보리 1701호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우리가 강력하게 관철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유엔 사령관을 사실상 프랑스가 주도를 했어요. 근데 7천 명의 유럽 파병 병력에 대한 총괄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가져갔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말은 그렇게 세게 해놓고는 이후적으로는 이제 헤즈볼라 최대 조력자 방패 역할하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도 제공하고 IDF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방패막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표면적 배경이 뭐냐면 이제 겉으로 이렇게 핑계를 대요.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가 잠적하고 있는 헤즈볼라 그 프랑스 내에 있는 그 난민 그 테러 세포 조직 슬리퍼 셀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좀 내막은 좀 깊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는 그동안 우리가 그 알다시피 이스라엘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그 살던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본격적인 그 계기가 사실은 프랑스에서 유대인 장교 드레피스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이 사건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시온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선조들이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결국은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또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데도 또 프랑스가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때문에 시작된 그 시온 운동으로 나라가 생기고 나서 이번에 또 프랑스가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이 굴곡의 역사가 있어요. 뭐 악연이 있다가 또 좋은 인연이 있다가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로도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후로도 프랑스하고도 계속 또 악연이 이어져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 말씀하신 그 허니문 기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냉온탕을 반복이라고보다 약간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그 소위 얘기해서 허니문 기간 준동맹처럼 우호적인 시기 그게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1948년 건국전쟁 그다음에 1956년 시나이 반도 전쟁 이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군수무기도 다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50년에 이스라엘 핵 개발을 지원했어요. 근데 사실상 과학자들이 다 유대계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약간 공유하는 그런 개념인데 1950년대까지 이렇게 좋다가 60년대 후반부터 나가면서 이른바 6.1 전쟁 때부터 이제 확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그때 이제 중동 5.1 패권이 기승을 부렸거든요. 5.1 패권도 전 세계를 갖다가 압박을 하니까 프랑스는 거기에 이제 굴복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67년 6.1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을 맺을 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어떤 안을 관철시켰냐면 서예루살렘, 동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서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이스라엘 드라이브가 그때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 혁명, 이란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에 대한 은신처를 프랑스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혁명에 성공하고 이제 외부에서 했거든요. 성공하고선 이란 입성할 때 프랑스 국적기까지 전 세계를 대조해가지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라파트, PLO의 수장 아라파트, 어떻게 보면 지금 아바스 PA 수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라파트를 또 프랑스에서 보호했고, 그러니까 이 등등 이 행적을 보면은 오늘날 중동 문제의 부활은 프랑스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 뭐 피코사이크까지 가지 않아도 건국 이후에 이스라엘사만 보더라도 근대사만 보더라도 중동 문제 모든 것 부활은 프랑스 때문에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헤즈볼라, 이란 신정 체제, 그다음 PLO 그 이하 그 후손들이 누구야? 그 레거시들이 누굽니까? 그게 PA 당국,
하마스, 뭐 PIJ 모든 순위파 테러 그룹이 다 여기서 이 뿌리가 이게 일종의 자국 역할을 한 거거든요. PLO가 이거 다 조력자가 누구냐? 프랑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현재 중동 문제의 90%는 프랑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79년 이슬람 혁명부터인데 그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던 그 khomeini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하다가 이란으로 올 때 그 비행기를 또 프랑스가 대줬군요. 야, 바게트 빵을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네. 프랑스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는데요. 네. 그 왜 이렇게 프랑스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그 전형적인 다자주의 외교라고 포장을 하죠. 왜 포장이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강대국 국제정치 사이에서 제3의 길인 다자주의 외교를 한다. 그리고 그럼 다자주의의 그 콘텐츠가 뭐냐? 평화, 인도주의, 국제규범 준수.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거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 내막은 이거보다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 조금 좀 내막이 있어요.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자주의라면 다 친하게 지내야 되거든.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실상은 바로 에너지 직영하기랍니다. 무슨 얘기냐? 프랑스의 야심은 남부 유럽, 프랑스에부터 지중해권, 중동을 연결하는 에너지 그 루트를 지금 개발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의 핵심이 역할이.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동지중해 유전, 카타르를 연결하는 지금 에너지 프로젝트를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그 기착지가 바로 레바논이에요. 그럼 레바논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레바논의 정치 권력이 약하니까 헤즈볼라라는 게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 테러리스트랑 손을 잡은 거예요. 이걸 다자주의라고 지금 포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바논이 왜 중요하냐면 가스 생산 연료의 중간 기착지예요. 그 남부 유럽과 지중해와 중동을 연결하는 핵심 관통로가 레바논. 그래서 레바논에서 우리가 유니필 사령관 할게 이렇게 우긴 이유다. 레바논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고 그래서 그 레바논의 실소유주인 반복된 얘기지만 헤즈볼라하고의 관계가 이때부터 난 거죠. 사실상 다자주의 외교라기보다는 에너지 유착 관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감독님도 여러 차례 특종 보도를 하셨지만 지중해 그 이스라엘 유전 시추했지 않습니까? 그 시추 사업을 누가 하고 있냐? 시행사가 누구냐? 바로 프랑스 공기업 토탈 에너지 사업입니다. 토탈 에너지. 토탈 에너지가 하고 이게 있죠. 프랑스 거였군요. 예, 프랑스가 하고 있고 이건 2022년 총선 직전에 또 막 헤즈볼라가 공격하는 바람에 또 카리시 유전 일부를 또 이스라엘 떼줬지 않습니까? 요것조차도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뭐 아머스 홉스테르가 이거 압박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배후에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나서가지고 온갖 반 이스라엘 정책을 해왔고 재밌는 게 지난 10월에 이제 IDF가 한참 가자지고 두드러 패고 있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 삐삐 공작을 성공한 이후에 그 군사시설을 막 폭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프랑스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 노발대발했냐? 그때 이제 금수조치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이제 폭발이 일어났죠. 저게 군수시설이라고 IDF가 폭격을 한 건데 1차 폭격은 저 정도 나왔는데 2차 폭격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1차 폭격 예. 역시 영상이군요. 근데 2차 폭격이 저거보다도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2차 폭격 안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군수물자, 폭탄, 폭약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 이거 군수물자라서 우리가 때렸는데 왜 문제가 많나 보니까 실제 그 건물 대장을 보니까 실소유주가 누구냐? 토탈 에너지 사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토탈 에너지 공기업 사옥 안에다가 헤즈볼라가 군수물자를 적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반 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노선을 지금까지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왜 자꾸 프랑스가 인정을 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동에 진출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는 겁니다. 일종의 아랍의 정서를 우리가 보듬는다 하면서 이게 다자주의 외교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기 국가 이익, 에너지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양으로 이스라엘 삼는 것이죠. 야, 그런데도 아직도 프랑스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프랑스에서 최소한 조상 대대로부터 한 1000년 이상 살아왔는데 1000년 이상 그 프랑스에서 살았으면 이제 프랑스가 남의 나라가 아니죠. 자기 고국과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프랑스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프랑스가 이렇게 반이스라엘 정서, 친팔레스타인, 친헤즈볼라 이거 뭐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다가 그런 정서를 퍼뜨릴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마카롱 대통령이 프랑스가 이제 총대를 잡은 거죠. 깃발을 들은 건데 좀 요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탈리아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니 총리는 마크롱처럼 전면에 나서지는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약간 양비론, 하마스도 규탄을 합니다. 또 친이스라엘적 행보도 보이고 그러면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가자지구 점령 반대, 가자 언론이 학살 규탄, 아까 이 PD가 얘기한 그 학살 규탄 얘기하고 있고요. 서한지구 병합 반대, 유니필 철수 공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 반대를 했어요. 네트냐후가 작년에 유니필 이거 무용지물이다, 무쓸모다, 쓸모가 없고 무장 해제 못 시킨다, 조력자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탈리아 총리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명분적, 그러니까 비전 관점에서 팔레스타인 이국가 원칙적으로는 해법을 찬성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은 안 돼. 약간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팔레스타인 수반이나 팔레스타인 비자를 다 지금 셧다운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에 못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눈치 보고 있지만 사실상 이탈리아랑 프랑스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파 총리, 멜로니 총리도 왜 그러냐면 에너지 지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 유럽 지중해권 이 에너지 이 회랑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도 프랑스랑 합세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보도해드렸지만 이탈리아 역시 터키, 리비아와 연대를 강화해가지고 지중해권을 누가 먹느냐 지금 쟁탈전이 벌어져 있고 사실상 지중해권을 돌아쓰고 10개국이 지금 출연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서로 이제 쟁탈전하죠. 이집트 하고 있는데 지금 모양새는 남부 유럽 프랑스가 이탈리아가 주도가 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지중해권부터 카타르까지 연결되는 이 수송로, 경제 회랑, 에너지 회랑을 장악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사실상 프랑스랑 한 배를 탔다. 국가이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눈에 가시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은 자기네들이 이권이 이제 침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 이스라엘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나? 대놓고 싸울 수는 없고. 군사력도 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 문제로 장기 내전 상태로 만들어서 약화시키는 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인권을 그렇게 팔아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동 진출을 위한 입장료를 내고 있다. 겉으로는 다자외교, 안으로는 에너지 패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